네, 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고 반장 반갑습니다. 10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잖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요.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렀죠. 예상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청문회에서 거론됐던 의혹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제2의 청문회였네요. 자진 네.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 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로 인정을 할 수 없다면서 유 부총리가 아닌 유 의원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본회의장에 아주 고성이 가득했다면서요? 네, 막말도 나오고 고성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이따가 좀 얘기해 주고요. 최 반장,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지잖아요. 그야말로 운명의 날인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재판에 안 나가겠다면서요? 네, 일단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가 않다. 네. 두 번째는 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는 건 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본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닐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1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대표단 160명이 오늘 방북했습니다. 이선관 조평통 위원장 등이 영접했고요.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는데 모두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영 만찬이 열리고요. 그 본 기념식 자체는 내일 이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 현장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용 절벽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그동안 최우선을 둬왔는데 그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 규제 혁신 또 신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이 얘기도 이따가 신반장 발제 때 조금 더 해보고요. 참 25호 태풍이죠. 콩레이인가 이름이?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은 이번 주말 한반도에 접근해서 강풍과 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고요. 이번 주말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축제하고 행사도요.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또 개막하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영화제 야외 행사는 다 실내에서 치르기로 했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온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강진 피해를 입었잖아요. 인도네시아 강진 지역에서 실종됐던 우리 교민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 숙소였던 호텔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외교부가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후속 협상 전망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보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쟁점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4차 방북을 앞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지만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기싸움 차원인지는 방북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14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측 대표단 160명이 오늘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선언 제1항 문구입니다. 이 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에 어투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남북 통일과 관계 개선이라는 의제를 두루 언급했다는 점에서 닮은 꼴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종전 선언과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의지를 천명했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14선언을 고스란히 계승했죠. 올해 남북은 14선언 11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평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망라해서 꾸려진 대표단 160명이 평양으로 향했는데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동 대표단장을 맡았는데 각각 남북 고위급 회담과 국회회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국 간 협의도 함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저희가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 국회회담에 대해서 북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서 가능한 금년 내에 양측의 국회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2박 3일간 평양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날인 오늘은 과학기술 전당을 둘러본 뒤에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내일은 인민문화궁전에서 14선언 공동행사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도 다녀갔던 만수대 창작사, 또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하고요. 마지막 날엔 식물원을 찾는데 이곳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대성산에 있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하면 그것도 뭐 사진 어디 있더라? 좀 보기 좀. 예. 이거 10월 2일, 2007년 10월 2일. 그리고 남측 대표단 여러분들하고 기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으신 나무의 정말 푸르싱싱함과 함께 14선언의 정신도 살아있고. 네, 방북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방북단에 포함이 되면서 14선언 2세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건호 씨가 출발 전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실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계속 이렇게 잘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6일에 14선언 행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다음 날인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합니다. 플러스 알파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던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서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는데요. 평양 남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언급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마치 시간표를 리셋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My comment about 2021 was not mine. I repeated it, but it was a comment that had been made by the leaders who'd had their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그러니까 2021년 1월이라는 시간은 미국이 원한 시간이 아니다. 남북 정상이 동의한 시한을 내가 재차 언급했을 뿐이라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실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핵심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isn't changing. If you heard the comments at the UN Security Council, complete unanimity about the need for those to stay in place. 네, 북한 언짢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내심 제재 좀 풀어달라 요청을 해왔었는데 방북을 사흘 앞두고 단칼에 여지 없다 하고 거절을 당한 셈이니까요.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지난말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제재 유지 방침에 대해서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자, 북미 간 협상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 양측이 주고받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 협상장에 앉기 전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싸움 측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일요일에 북한에 가고 2차 정상회담도 이루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과거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의 융통성 있는 매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미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융통성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북 앞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 게임 안 한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시간 싸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발언을 뭐 그대로만 본다면은 이번에도 어쨌든 밀리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뭐 드러나고요. 뭐 팽팽한 협상이 예고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마지막에 그 강경화 장관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요 그 상응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조금 더 추가로 취재된 게 있어요? 네, 이 융통성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 바로 이 강 장관이요, 워싱턴 포스트와 나눈 인터뷰에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강 장관은 처음부터 북한의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의 선 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 요구를 일단 미룰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반장 설명대로라면 그러니까 핵 신고 및 검증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북한의 반발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신뢰 구축부터 하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08년 조지 부시 정권 시절에 이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기고 난 뒤에 오히려 협상이 악화됐던 것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에 그걸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협상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강 장관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 목록을 내놔야 한다면서도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담겼던 그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 간의 이제 두 가지 사안을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했죠. 예, 강 장관은 이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이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가 될 것이다 라면서 너무 큰 것을 먼저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미 정부 일각의 우려도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제재 완화잖아요. 신 반장이 어제도 그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 싸움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재 부분에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최 반장,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 완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할 정도로 최근 북미가 대놓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오늘은 다만 다소 수위 높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인데요. 미국이 협상 상대의 선의적인 조치와 화해의 손길에 제재 유지 강화라는 가시몽둥이를 내대고 있으니 얼마나 인사불성이고 물에 무도한 처사인가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제재 타령으로 관계 개선에 그늘을 던지는 미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모든 것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노동당 기관지가 대북 제재 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들고 나온 건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지 단일 대우를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핵화와 맞물린 동시적인 제재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나왔었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中方坚定认为，施压不是我们的目的，执行制裁是安理会决议的要求，推动政治解决同样也是安理会决议的要求。
二者不可偏废，不可相互替代，不可只选其一。 네, 오늘 북핵 실무협상 담당자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하는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빈 채널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최 부상의 방중에 대해선 대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국, 러시아 양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달 의장을 맡은 로렌티 볼리비아 유엔 대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안보리는 북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공통인식이 있고 지난번에 열린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힌 건데요. 다만 역시 이 키를 진 건 또 미국이어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고 반장은 뭐 왕이 외교부장 얘기 정도는 알아듣죠? 중국어 잘하니까.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14 공동선언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일찍 우리 방북단이 그 서해 직항로죠, 신반장. 맞습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이제 평양으로 갔고 그 본 기념식은 이제 내일입니다. 그 2박 3일간의 일정인데 그 일정표를 대충 봤더니 뭐 많더라고요. 공연도 있고 그 뭐 현지 시찰도 있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쯤? 근데 뭐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제가 딱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일정표에 따르면 오늘 오후 과학기술 전당을 참관한 뒤에 5시부터 평양 대극장에서 환영 공연을 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어서 인민문화궁전에서 환영 만찬이 열리고요. 내일 오전에는 공식 기념식을 가진 뒤에 평양 뭐 관광 필수 코스죠. 옥류관 오찬 또 뭐 대집단체조 공연 관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옥류관을 가는군요. 네네. 지난번에 저희 남북 정상회담 때 옥류관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식물원을 마지막 날 가는 거죠. 6일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었던 그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아들인 건호 씨가 가니까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건우 씨 뭐 가기 전에 또 몇 마디 했는데요. 이 이세라는 이름이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에 노 전 대통령이 고마워하실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일정 좀 한번 또 짚어볼게요. 그 문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현장을 찾았죠, 고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엔진이고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현장 방문에 대해서 대기업의 신기술 분야 산업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이 일자리위원회 회의도 주재를 했는데요. 뭐 이번이 8차 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면서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한 후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뒀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특히 이 신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직접 봐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지난 1일부터 시작했고 어제 국방부가 그 현장을 공개해서 지금 나가고 있네요. 어제 저희가 화살머리 고지였죠. 그 화살촉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지뢰 제거 작업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북측도 작업을 시작한 게 확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북측이 그 지뢰 한 발을 발견해가지고 그 지뢰 한 발을 폭파했고요. 그 폭파한다는 사실을 우리 측에도 알려왔다는 국방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남북이 지금 뭐 군사 관련 지금 첫 번째 이행 조치잖아요. 최근에 가짜 뉴스가 또 도는 게 우리만 지뢰 작업을 하고 북한은 안 한다. 그래요? 뭐 이런 또 가짜 뉴스가 막 돌아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 게임 안 한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의 핵심 이슈는 역시 유은혜 사회부총리였죠. 일찌감치 오늘 대정부 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벼르던 한국당은 유 부총리에게 질의를 쏟아내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에게는 인사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일정이었는데 사실상 유은혜 그리고 기타 분야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정부 여당을 성토했던 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을 제2의 유은혜 청문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 철회 요구 건수가 7만 5천 건을 됩니다. 또 교육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불똥은 이낙연 총리에게까지 튀었습니다. 한국당 등은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10월 2일 이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 파괴를 선언한 정말 반헌법 행위가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허용된 범위 내의 인사였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 고사하는 데 모시고 와서 직을 맡긴 적이 있느냐. 네, 지난번에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모두 거부다. 혹시 총리께서는 자, 이낙연 총리 본의 아니게 오늘 친문 장관, 비문 장관 감별까지 하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유은혜 부총리의 답변이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를 맡은 이주영 부의장에게 장례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문회를 거친 유은혜 부총리의 자격을 두고 다시 시비를 붙는 건 대정부 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은혜 부총리 관련 외에 대정부 질문 질의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 본회의장에선 유은혜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컸다면 오늘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선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으로서 맞닥뜨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든지 아니면 기재위원을 사임하시는 게 저는 분명하고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문을 따고 들어갔든지 그 집주인의 소유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자,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당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임해라 하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우려했던 국정감사 파행은 피하게 됐습니다. 여야 기재위원들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하면서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여야 유은혜 임명 공방. 네,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군요. 참 다행입니다. 아까 그 대정부 질문 상황, 저도 이제 국회 아까 그 TV를 통해서 계속 중간중간 봤는데, 아까 이제 오전 상황이 많이 나왔고, 오후에도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예, 점심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시작부터 유은혜 부총리 관련 공방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먼저 발언에 나선 신경민 민주당 의원, 오전 대정부 질문 때 그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다시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야당의 비판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제기된 내용인데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죠. 잠깐 들어보시죠. 피감기관 건물 입주 볼까요? 16년 국감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곽상도, 한성교, 염동열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나왔던 200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입니다. 당시에 문체부 차관은 김종, 체육공단 이사장은 그 신복과 친박인 이창섭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심경민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제2의 유은혜 청문회로 만든 건 정부 여당 탓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전 의원은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으로 지칭을 하면서 오늘 오전 유 의원의 답변을 통해 한치의 반성과 부끄러움이 없는 오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할 얘기는 없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 유은혜 부총리 이제 관련한 내용 저희가 이제 자세히 질의 내용을 따져봤는데 지금 다른 분야 질의도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이 4대강과 관련해서요. 전현희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환경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이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이나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문화 그리고 관광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로 관광객이 쏠리는 문제, 서울 외 지역의 관광객 인프라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 등이 오갔는데요. 이 질의 말미에 손혜원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여야 상관없이 지역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달라, 나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손 의원이 워낙 브랜드 마케팅 이런 쪽에서 또 전문가죠.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럼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번 알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사회를 봤던 문희상 의장도 인상이 깊었는지 질의가 끝나니까 또 이렇게 잘했다 또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재위 전체회의 상황을 이제 고반장이 소개했잖아요. 심재철 의원이 출석했었는데 그 대정부 질문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심재철 의원이 오늘 또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오늘 이제 심의원 측이 또 추가로 제기한 의혹이 있어요. 그 의혹이 뭐냐면은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한 건데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 작성한 의혹이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자료를 수십만, 수백만 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만 건이 넘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때요. 네. 일단 오늘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이제 연설문 작성을 외부 작가한테 맡겨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총리실에도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직원들이 따로 있는데도 외부 인사한테 작성을 맡기고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또 혹시 모를 국가 기밀이 유출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총리실 바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작가에게 작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자문료를 지급하고 연설문 초안 작성 뭐 이런 자문을 받은 것이다. 해당 작가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국가안보나 기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연설문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 직원이 2명뿐이라서 이 외부 사람을 식구처럼 모셔서 함께 했는데 이 정식 채용을 하려 했으나 이 TO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의원은 이 총리의 저녁 식사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여의도에서는 총리밥을 못 얻어먹은 바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 식사 자리를 많이 만들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녁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약속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저한테도 식사 한번 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인사청문회 때 저를 혹독하게 야단치셨던 의원님들도 모신 적이 있고요. 밥 먹는 거, 연설, 대리 쓰는 거, 이 모두 대선에 염두에 두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소통을 자주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럼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또 심재철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맞대결을 벌였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제 심재철 의원의 판정패다, 게임은 끝났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심의원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많다면서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론전에서 사실상 이 심재철 의원이 패했다는 평가가 한국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는 한국당이 폭로 내용의 수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에게 역공을 당하자 출구 전략까지도 고민하는 모습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방금 이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상으로 이 심재철 의원이 판정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한겨레 신문의 보도라는 점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감사원 전수조사를 또 의뢰한 상태고요. 또 자료 유출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저희가 나중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이 고의성 여부 관련해서요. 감사관실용 자료에 집중 접근한 그 부분의 의도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마찬가지로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심재철 의원실이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비인가 행정정보를 내려받을 때 37개 정부 부처의 감사관실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감사관실용 폴더에 130차례 가까이 집중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등 정부 부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대부분이 감사관실용 자료였는데 모든 부처 감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이 폴더는 시스템 관리자만이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감사관실용이 비인가 자료라는 사실을 심의원과 보좌진이 알 수 있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감사관실용 자료가 비인가 항목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분위기만 보면요. 국회가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감이 다음 주부터죠. 예.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야 간의 속보 내용 조금 더 체크해 봅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국회 대정부 질문서 유은혜 공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 참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전 변호사는 향후 인적 쇄신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전원책발 쇄신 작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4시에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자, 전원책이 도대체 누구를 몇 명이나 이 단두대에 올릴 것이냐. 지금 이거 워낙 초미의 관심이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조차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 몇 명을 교체했느냐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인적 쇄신은 결국 민주당만 더 좁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칼잡이한테 칼자루 쥐어줬다가는 정만 이롭게 할 거다. 뭐 이런 경고인 거죠. 자, 그동안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 전원책이란 칼잡이를 데려왔다는 지적받았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덕흠 최고위원 발언 끝나자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 했습니다. 이렇게요. 쇄신이라는 게 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물갈이 소식에 당심이 흉흉해지니까 김 위원장 사람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더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이거 좀 조삼모사 같은 겁니다. 아니, 자리는 딱 한정이 돼 있는데 사람을 새로 들이면 그만큼 있던 사람은 정리를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자, 전원책 변호사 등장에 가장 긴장하는 사람 중 한 명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일 겁니다. 그런데요, 전 변호사 무려 1년 4개월 전 마치 오늘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홍 전 대표 거취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던 방송 내용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홍준표 전 지사는 그냥 변호사 개업을 법률 실력은 다 이제 잊어먹었을 때니까. 근데 홍준표 전 지사는 아예 그냥 당권 도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갖고 미국 가서 SNS로 정치 다 하고 있어. 이제 저는 사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죠. 자, 드디어 홍 전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SNS에요. 자, 이렇게 썼더군요. 남과 북에서 합작해서 나를 핍박한다. 내가 마치 최인훈 소설 광장에 나온 주인공 경계인이 된 기분이다라고요. 정말이지 전 변호사는 연일 앞서 보신 것처럼 집에서 쉬라고 하고 또 북한 대외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는 어제만 해도 홍 전 대표를 가리켜서 개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 자,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북 합작 핍박이다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 드리는데 제주 국제 관함식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일본에서는 감감무소식 반응이 없습니다. 자, 해군은 오늘도 우길기를 내려달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달지 말지는 일본 결정에 달린 거죠. 자,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 때 타고 해상 사열을 하게 될 그 사열함을 기존의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정 우리 요구를 수용 않는다면 그래 독도함에 대고 사열 좀 해봐라 하는 거죠. 자, 결국 일본 정부 스스로 관함식 참석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전범기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지금에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뛰고 있는 권순태 선수 오늘 하루 종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 이 가시마 홈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에서 원정팀 수원 삼성과 경기가 발단이 됐는데 그 문제 장면 잠깐 보시죠. 장호익에게 그대로 바로 올려줍니다. 오, 열렸어요. 좋아요. 네. 자,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염기훈 왼발 돌려놓고 이번에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마무리! 안 들어갔어요. 네. 오. 지금은 권순태와 임상혁인데요. 카메라가 멀리서 잡아서 잘 안 보이셨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방금 수원 삼성 선수가 저렇게 쓰러졌는지 다시 다른 앵글로 좀 보시겠습니다. 네, 권순태 골키퍼가 임상혁 선수와 충돌한 직후에 머리로 저렇게 얼굴 앞면을 가격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결국에 저 행동 때문에 옐로 카드를 받았죠.
자, 이후에 가시마는 수원을 3대2로 역전승하면서 결승전 안착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자, 어젯밤만 해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축구 팬들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일본 팀 소속이라도 프로 선수가 자기 팀을 위해서 물론 그래도 반칙을 하는 건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파이팅 하는 거 마냥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바로 일본 축구 전문지 게키사카라는 잡지에 실린 권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 때문이었죠. 이렇게요. 상대가 한국 팀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이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권순태라는 이름만 지우면 일본 선수 인터뷰 같기도 한데, 자, 권순태 선수가 K리그 시절 라이벌이었던 수원 삼성이라 꼭 이기고 싶었다라고만 했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도요. 지난 아시안 게임 준결승전에서 한국을 꼭 이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 한국 사람 누구도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권순태 선수의 경우가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선 정말 뜨거워요, 반응이요.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거는 박치기 또 발길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뭐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부분이 다 이제 중첩이 돼서 아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본인의 SNS 계정도 폐쇄했다면서요? 네, 저도 어제 저 경기를 봤는데. 저걸 봤어요? 네. 근데 제일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뭔가 기미를 보고 이렇게 말리려고 다가오는데도 박치기를 맞아요. 하는 그게 조금 어떻게 저렇게 하지 했는데, 그 앞선 장면을 보시면 그 임상엽 선수가 막 일부러 그렇게 위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공을 보고 좀 달려갔을 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두 선수는 전북 현대에서 2년간 한솥밥 먹었던 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에 만약에 임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다음 2차 경기가 이 권 선수가 수원에 와서 치러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심적 부담이 다소 클 수밖에 없고, 권 선수가 수원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정말 신반장이 스포츠 광인 건 알고 있지만요, 대단합니다. 저런 경기까지 다 챙겨보고요. 역시 신토토. 예, 저도 못 봤어요. 예,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뉴스 봐야죠. 알았어요. 저는 됐어요. 뉴스는 안 알았어요. 봤는데. 네, 자, 축구 얘기한 김에 이 얘기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간단히만 짚어보고 우리 자유한국당 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좀 넘어갈 텐데, 그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그 병역 특례 논란이 아주 컸잖아요.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에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최 반장? 네, 당시 논란이 됐던 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LG 오지환 그리고 삼성 박혜민 선수를 선발한 게 좀 시발점이었죠. 일단 선동열 감독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떤 청탁도 불법 행위도 없었다. 나와 야구 대표팀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명예훼손은 자제돼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나 선동열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명예가 존중되길 희망한다. 그러면서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공정했다. 또 코칭 스태프와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 반장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기사들을 좀 검색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력, 여기에 대한 이제 사과는 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역 특례 논란이었잖아요. 그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문일답 과정에서 오지환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요.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코칭 스태프들과 3시간 동안 회의를 한 후에 그야말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 선수를 선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도처럼 처음엔 오지환 선수를 뽑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 감독은 또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서는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 내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선동열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 가는 또 국회의원들 질의가 매섭잖아요. 그렇죠. 거기선 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4시니까 조금 전이네요. 한 2시간 전쯤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 합류를 선언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도 또 밝혔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시작은 4시에 했는데 무려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다들 뭐 반장들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또 짧고 굵게 해야 기자들도 집중력이 탁 이렇게 높아지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그렇죠. 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하니까요. 전 변호사가. 예, 뭐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회견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러시아 혁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에서 전부 이 회견을 라이브로 연결을 했는데 전 변호사가 갑자기 이 러시아 혁명 얘기를 막 하니까 정작 본론은 시작되기도 전에 라이브가 다 끊기는 또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네. 일단 본인이 왜 이 일을 맡기로 했는지부터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라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더군요. 먼저 이 조강특위 외부 인원 본인을 포함해서 남자 2명, 여성 2명 이렇게 4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안 밝혔어요? 네네. 일단 따로 모여서 회의를 좀 한 다음에 기본적인 논의를 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 외부 이 조강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주안점을 뒀던 것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내 개파와의 친소 관계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로 그렇죠. 뽑았다 그 얘기군요. 예, 그런 얘기죠. 네. 예.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양 반장이 개파 얘기를 했지만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관심인 거는 그 누가 뭐래도 그 인적 쇄신의 기준 또 방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정치인이라면은 도덕성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지 잡는 백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쫓아내는 게 초점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철학과 신념 또 열정을 펼쳐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아무리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의원의 품성과 열정을 갖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조강특위 외부 의원 4명은 만장일치로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홍준표 또 김무성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하지 않겠냐,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거론되는 그 거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언급 같은 건 없었어요? 네,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쳐내지 않고 면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강특위의 역할이라는 거죠. 뭐 친이든 비박이든 그 책임을 다 지지 않았느냐, 인적 쇄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든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문자 그대로 야당 의원을 야당 의원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목 치는 대신 밖에 비바람 맞고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 조강특위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그동안 보수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사실상 그 뭐 보수 통합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정작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당장 뭐 손학규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이 된다는 건 시대에 어긋나는 얘기다라고 뭐 잘라 얘기를 했고요. 통합이든 뭐든 바른미래당이 주도를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에 들러리를 설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전원책 변호사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국당은 분열할 것이고 그 체제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네네네. 드릴게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네. 물론 김무성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요. 네. 한국당의 중진 몇 명이 공화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 공화주의 갖고 토론회를 김무성 의원이 했죠. 했었지 주제했잖아요.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미디다. 책 10권만 읽으면 다 그 개념이 어떤 건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공화주의를 하자고 이렇게 붙들고 나서 이제 정말 약간 뭐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요? 애둘러서 또 비판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뭐 정치부 회의 뭐 많이들 좋아하시지만요. 내일은 또 특히 정치부 회의를 보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6시, 저희 이제 정치부 회의가 방송할 그 회의를 할 그런 시간대인데 내일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데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그 양 반장이 지난번에 독일 월드컵 2대0을 맞췄던 그 촉이 있잖아요. 한번 좀 예상 좀 해봐요. 틀려도 이번에 뭐라고 안 할게요. 예. 뭐 청와대에서 그랬더라고요. 뭐 이미 지난 2월 초에 그 추천 후보자 추천이 마감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래요? 예, 네. 이후에 그 공식 추천이 마감이 되고 나서 이후에 비공개로 또 추가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공개 추천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노벨 평화상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뭐 박차를 또 가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양 반장은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는군요. 근데 만약에 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야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뭐 회의를 끝낼 수가 없죠. 다음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회의를 끝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6시에 그런 상황이 밝혀진다면요. 내년에도 노벨 평화상은 아니 내일은 한 6시간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각오하고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 반장은 수상 가능성이 높다. 고 반장은 그냥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조강특위 인선 완료, 물갈이 본격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 반장이 안 넘어가네요. 자,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되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년 만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관련해서도 첫 판단이 내려지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요 선고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죠.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과연 같은 당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명박 캠프에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부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가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박근혜 후보, 최태민 의혹을 제기하는 건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캠프에서는요, BBK와 도곡동 땅 그리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다라면서 거짓말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답입니다.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국정농단이라는 이명박 측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박근혜 측 주장에 대한 답이 바로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경선에서 이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고 또 퇴임 후에도 의혹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정직하다. 자, 그러나 지난해 말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질문이 국민적인 의혹으로 확산이 되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됐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건데?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10여 년을 침묵해온 측근들도 이제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했습니다. 또 권승호 전 전무도 매년 다스의 경영 현황을 MB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현 다스 부사장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씨 역시 검찰에선 이 같은 진술을 바꿨다고 하죠.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진술을 바꿨다는 건데요.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말한 이 부사장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로 찾아가 다스 횡령건 그리고 도곡동 땅 자금 내역을 잘 처리했다라고 보고를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영이 잘했네 라면서 칭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스 재직 중 횡령 사실이 드러난 김성우, 권승호가 이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이들과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즉 플리바게닝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끌어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카 이동영 씨도 디베이트 비리로 회사 내에서 좌천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 실소유주 이꼴 MB라는 등식을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건 바로 16개 혐의 가운데 7개가 다스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재판부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중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다스 횡령액으로 기소한 건 349억 원인데요. 특경법상 횡령액이 300억 원이 넘을 경우 양형 기준은 5년에서 8년입니다. 또 다스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액은 67억 원인데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년,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하기 위한 경쟁률은 0.4대 1로, 즉 미달이었습니다. 30석이 있었지만 12명만 신청을 한 건데요. 나머지 18석은 내일 선착순으로 배분이 됩니다. 다만 선고 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TV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니까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재판에 출석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에 반대해 내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이 전 대통령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동안 또 다른 법정에서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지난 8월과 지난달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이 됐지만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요, 롯데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혐의인데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이 석방이 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롯데 그룹으로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날일 겁니다. 당장 신 회장의 석방 여부에 따라 총수 공백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가 달려있죠. 그리고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한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또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장녀죠,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신 회장의 아버지, 형, 누나 등 롯데 일가의 선고가 일제히 내려지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또한 한번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B 내일 1심 선고, 다스의 주인은입니다. 네, 자, 아까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양 관장만 아까 보니까 반말을 하는 것 같아요. 딴 사람 다 존댓말로 묻는데. 그런 맥락이 있었겠죠, 앞뒤에. 네, 누구 건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결국 내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죠. 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엔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내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에 비춰봤을 때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자 이 중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는 내일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좀 다뤘었고요.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 거죠, 고 반장? 아니에요? 네. 아마 신반장이 얘기할래요? 네네.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20여 분 동안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발부 여부는 부장 말씀 맞다나 오늘 밤이나 혹은 내일 새벽 중에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부하 조직을 동원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글을 온라인에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온 조 전 청장 얘기 들어보시죠. 본래 제가 의도했던 그런 것보다 좀 일부 달리
그 댓글을 다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시했던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실 팩트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장 지금 네. 타임즈하고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네. 문 대통령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는데. 그래요? 일이 커지는데요, 이런. 큰일 나네. 내일 그러면 저희가 한 6시간 특집 방송 해야 되겠는데요. 준비하고 와야 되겠는데. 저는 내일 연차를 쓰려고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해야 진짜 그거 해야죠, 그거. 안 돼요. 그걸 해야 되나요? 네. 뭐 양반장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전 청장이 제가 네. 수상 가능성 때문에 네,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구체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또 뭐 한미 FTA 뭐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 댓글, 트위터 작성하게 한 걸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댓글 공작으로 작성된 글이 총 6만여 건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 전 청장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됐고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했었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는데요. 검찰이 지금 이제 구속 수감돼 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수용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다뤘었는데 어때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심반장? 법원이 다른 관련자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을 했다면서요? 최 반장이 얘기하네요. 네. 이 대법원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요, 이 원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후에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전원 합의체 회부된 뒤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씨 특허 관련 소송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었죠.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포함해 전현직 판사 5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네, 참 오늘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요. 5개로 확대돼서 운영 중이라면서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임민성 부장판사가 새로 추가로 투입이 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판사가 5명이 됐습니다. 통상 영장 전담 업무는 판사 3명이 배치돼서 해왔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불거지고 있는 이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조치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임된 임 부장판사와 또 앞서 추가됐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경력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 판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장 심사 기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법원 관계자는 판사 개인의 이력과는 무관하고 영장 발부 요건이 갖추어졌는가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본격적으로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긴장 관계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이 이렇게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이제 연구해 왔잖아요. 오늘 오후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소방서하고 교도소에서의 합숙근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기간이라든지 뭐 장소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많아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국방부가 조만간 그 입장을 정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 전 대통령 얘기를 해야죠. MB 내일 1심 선고 불출석, 생중계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문재인 외교관은 10대 소녀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러시아 문화원장인 박모 씨가 통역을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 대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파면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 강정입니다. 과거 톡소원 정치에서 다룬 외교관 성비위 사건 소식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전해드릴 정도로 외교관 성비위 사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2건이 적발됐는데요. 주 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씨는 부인이 잠시 한국에 간 사이에 대사관 여직원에게 과일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마실 걸 계속 권하고 강제로 끌어안으며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주 인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던 4급 공무원 B씨는 행정 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고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현재 대기 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의 성비위 문제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나라 망신이란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그중 앞서 언급드린 주 칠레 참사관의 미성년자 추행 사건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Tiene un tremendo descaro. Puede ser. O sea, ojo. 이 사건으로 박모 참사관 결국 파면당하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2월 항소심에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탄원을 했다는 점이 고려돼서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개탄스러운 건 더 고위급의 성비위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 에티오피아 김문환 전 대사는 하급자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경력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 여성들을 툭하면 술자리에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치 않는 자리인 거죠. 그 술자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부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12건인데 이 중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외무공무원이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거나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륜관계를 맺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교관들의 성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뿌리 뽑히진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의 사고의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그 공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 성비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해외에 있다 보니 견제받지 않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엄정한 대응은 당연하겠고요. 더 이상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성비위를 저지르는 외교관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 내 내부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중 군함 41m 대치 험악했던 충돌 직전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이 오랜 갈등 지역인 난사군도 해역에서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0일이니까요. 정말 며칠 안 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구축함이 접근하자 중국의 구축함이 경고함에 다가섰는데 그 거리가요. 불과 41m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항행할 거라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고 중국도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은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외교와 군사 분야로까지 이렇게 갈등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큰 뉴스가 많아요. 단장들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 있는데.